안녕하십니까. 뉴스플러스입니다.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비행기에는 4명이 타고 있었는데 이 가운데 2명의 시신을 수습했습니다. 현장 연결합니다. 이윤재 기자. 네, 경북 포항시 동해면 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사고가 난 게 정확히 언제입니까? 네, 사고가 발생한 건 오늘 오후 1시 49분입니다. 지금 제 뒤로 보이는 곳이 추락 사고 현장인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소방과 경찰 또 해군이 사고 현장을 정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부서진 초계기 동체 주변에서 발견된 탑승자 시신도 수습하고 있습니다. 수습된 시신은 포항 지역의 병원에 안치됐습니다. 주변을 보면 추락하면서 일어난 불이 옮겨붙어 나무가 그을렸고 또 컨테이너가 완전히 불에 탄 상황도 볼 수 있습니다. 추락한 비행기는 해군 해상 초계기로 소령인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해군은 사고 항공기가 오후 1시 43분쯤 훈련을 위해 포항 기지에서 이륙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륙 후에 6분 만에 사고가 난 건데요. 탑승한 4명 가운데 2명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숨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망자는 추락한 동체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충격으로 훼손이 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 순간은 아찔했습니다. 저희 YTN으로 접수된 제보를 보면 초계기가 도로 위로 낮게 스치듯 날아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낮게 날아간 초계기가 추락한 이곳은 포항 경주공항 인근 야산입니다. 주변에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 시설이 있지만 야산에 추락하면서 민간인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미국 로키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 P3CK 기종입니다. 해군이 사고 초계기를 도입한 건 2010년입니다.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경북 포항시 초계기 추락 사고 현장에서 YTN 이윤재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일정이 곧 마무리됩니다. 네, 첫날부터 사전투표율이 동시간대 역대 최고치를 잇따라 경신했는데요. 영남과 호남에 나가 있는 투표소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지금 김근우 기자 먼저 불러보죠. 어디에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대구 범어 2동 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선열 기자는 어느 투표소입니까? 네, 광주 첨단 2동 사전투표소에 나와 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 대구 투표소 분위기 전해주시죠. 네, 사전투표 첫날 일정은 잠시 뒤 오후 6시면 모두 끝납니다. 이제 12분 정도 남았는데요. 마감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아직까지 이곳 투표소를 찾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걸음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사전투표 일정이 이틀 모두 평일에 열리기 때문에 평소보다 투표율이 조금 떨어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었지만 현재까지 상황을 보면 이는 기우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시간대별로 발표된 투표율은 역대 최고치를 계속 경신했습니다. 오후 5시 기준으로 집계된 전국 투표율은 17.51%였는데요. 작년 22대 총선과 비교해 같은 날, 같은 시간 기준 3%포인트 이상 높았고 2022년 20대 대선과 비교해도 2%포인트 이상 높은 수치였습니다. 잠시 뒤면 오늘의 최종 투표율이 나올 텐데 첫날 기준 최고 투표율을 기록할지 주목됩니다. 그런데 이곳 대구와 경북의 경우엔 사정이 조금 다릅니다. 대구는 오후 5시 기준 11.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전투표율을 보였고 경북도 15.24%로 대구 다음으로 낮았습니다. 역대 선거에서 대구의 사전투표율은 대체로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러 왔는데요.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인 만큼 보수 진영 일각의 사전투표 부정선거 의혹 제기에 영향받는 시민들도 많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선관위는 부정선거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사전투표함 보관 장소의 CCTV 화면도 24시간 공개하는 등 의혹 해소에 총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전통적인 보수 강세 지역인 대구와 경북이 바뀐 표심을 보여줄지 아니면 기존 표심을 유지할지도 이번 선거에 큰 관심사입니다. 그동안 보수 정당은 전통적으로 이곳 대구 경북에서 80%대의 득표를 기록해왔는데요. 하지만 이번엔 각종 여론조사 결과 이재명 후보의 지지세도 상당한 것으로 나타나면서 민주당이 처음으로 30%대 득표를 목표로 내세웠습니다. 국민의힘은 기존 승리 공식대로 82%대 득표율을 기록하겠다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오선열 기자, 광주는 늘 사전투표율이 높은 지역인데요. 막바지 투표 행렬이 이어지고 있죠?
네, 그동안 호남 지역은 역대 선거마다 사전투표율이 전국 최고 수준을 보였습니다.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도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하려는 유권자들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광주는 이곳 투표소를 포함해 96곳에서 투표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전남에는 298곳이 마련됐는데요. 선거인 수는 광주가 119만 4천 명, 전남이 155만 8천 명에 달합니다. 사전투표는 오늘과 내일 평일에 진행되는 만큼 이른 아침부터 투표를 위해 긴 줄이 늘어서기도 했는데요. 오후 5시 기준 사전투표율은 광주 28.89%, 전남 32.02%로 두 곳 모두 전국 평균보다 훨씬 높은 수치입니다. 지난 20대 대선에는 사전투표율이 광주 48%, 전남 51% 이상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선관위는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어제 투표 모의 시험을 하며 최종 점검을 마무리했습니다.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광주 지역 대부분 투표소는 1층이나 승강기가 있는 곳으로 마련됐습니다. 이와 함께 24시간 투표함 보관 상황을 CCTV를 통해 공개하고 공정선거 참관단이 전 과정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유권자가 몰리는 주요 투표소엔 정보 경찰관을 배치하고 주변 순찰도 강화했습니다. 광주의 역대 대통령 선거 최고 투표율은 지난 1987년 제13대 때 92.4%인데요. 광주광역시장과 교육감, 5개 구청장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적극적으로 소중한 주권을 행사해 민주주의의 꽃이 피도록 해달라고 간절히 호소했습니다. 네, 김근우 기자, 오선일 기자 수고하셨습니다. 네,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유세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전 잠실 야구장에 이어서 지금은 유동 인구가 많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을 찾았습니다. 현장 보시겠습니다. 존경하는 강남 서쪽 구민 여러분, 그리고 서울 시민 여러분, 요즘 살만하십니까? 힘드시죠? 우리가 함께 모여 사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세상을 위해서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도 좀 더 해결하고 희망도 더 많은, 기회도 더 많아서 기회 부족 때문에 갈등하고 싸우는, 특히 청춘 남녀들이 남녀 편을 갈라 싸우는 그런 세상 말고 좀 더 많은 기회 때문에, 좀 더 큰 희망 때문에 서로 어우러져 함께 사는 그런 세상 만드는 것이 바로 정치고 국가가 할 일 아닙니까, 여러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념이니 사상이니 색깔이니 진영이니 그런 얘기 하지만 그게 밥 먹여줍니까? 까만 고양이면 어떻고 노란 고양이면 어떻습니까? 쥐만 잘 잡으면 되는 거고,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 국민들 등 따쓰고 배부르게 나라 더 잘 살게 희망 있는 세상 만들면 되는 거지. 그게 파란색인들 빨간색인들 경상도 출신인지 강원도 출신인지 뭐 중요합니까, 여러분? 민생을 챙기는 거, 평화롭고 안전한 삶을 영위하게 하는 거, 그게 정치가 할 일이고, 그걸 잘하는 정치인, 잘하는 정치 집단에게 다시 기회를 주고, 주어진 역할을 제대로 못하는 무능하고 무책임한 정치 집단, 정치인이라면 상응하는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민주주의고 그게 바로 책임 정치다. 지난 3년 동안 이미 구 여권이 됐지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국민의힘 정권은 뭘 했습니까? 경제가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지요. 대한민국이 더 안전해졌습니까? 더 위험해졌죠. 꼭 보수 정권이 집권하고 나면 대형 참사들이 생깁니다. 그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 공직자가 조금만 더 관심 갖고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조금만 더 신경 쓰면 사고가 줄어들어요. 공직자가 책임을 지느냐 신경을 쓰느냐는 인사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자기 상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자기 인사권자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방향이 완전히 다릅니다. 공직자는 해바라기라고 하잖아요. 원래 해바라기를 해야 돼요. 직업 공무원은 원래 그런 것입니다. 저 해를 따라서 선출 권력, 국민 주권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이에요. 그렇게 하라고 훈련되어 있죠. 인사 최고 책임자, 즉 대통령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관심을 갖고 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때는 징계하거나 책임을 묻는다. 생명과 안전을 잘 지키는 공직자를 우대하고 승진시켜준다. 그러면 공무원들이 죽을 둥 살 둥 열심히 안전을 챙겨요. 그러면 미세한 차이 때문에 생기는 이 안전사고가 줄어듭니다, 여러분. 우리 이태원 참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그 참혹한 일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거 사고 나면 큰일 난다. 엄청난 문책이 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면 사람이 많이 몰리면 당연히 질서유지요원이 있는 거 아닙니까? 그 맨날 그 이태원 좁은 골목에 거기 사람이 막 몰리는데 당연히 일방통행시키고 교통경찰 몇 명만, 서너 명만 배치해서 한쪽으로 가세요. 이것만 하면 사고가 났겠습니까? 그걸 안 했잖아요. 왜 안 했을까요? 무관심하니까. 뭐 다른 이유가 아닌지 모르지만 저는 무관심 때문이라고 봐요. 어쨌든 안전하지 못한 세상을 만들었고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갔지요. 저기 충청도 어디에 그 지하차도에 물 차서 사망한 사건이 있죠. 거기도 옆에 하천 공사하다가 하천 제방을 장마철이 되면 복구를 해놔야 되잖아요. 당연히 물이 넘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모래 포대로 단단하게 막아놔야 되는데 그냥 모래로 쌓아놓으니까 물이 흘러서 다 무너져서 결국 강물이 도로로 진입해가지고 낮은 지하차도에다가 다 찬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모르고 지나가던 차들이 거기 다 갇혀서 사망했죠. 공직자들이 정신을 바짝 차리면 그런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어쨌든 이 무능함, 무책임 때문에 안전하지 못한 나라가 됐고 우리 국민들은 피해를 입었죠. 평화롭게 사는 공동체를 지켜내야죠. 안보 중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이 남북이 휴전선에서 끊임없이 갈등하고 군사 충돌의 위험이 높아지니까 외국 투자자들이 아이고 전화 전쟁 날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투자 자금 회수하고 결국은 투자를 망설이고 그러니까 경제가 나빠지지 않습니까? 외교 많이 망가졌죠. 외교를 왜 합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한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외교입니까? 외교란 여러분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국익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 국민들이 더 나은 삶을 살게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에 더 많은 이익을 차지하기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전쟁 중에도 외교는 하는 것입니다. 오른손으로 싸우면서도 왼손은 잡고 협상하는 게 바로 국가예요. 국가 최고 책임자의 자존심을 위해서 외교를 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의 안전과 평화, 그 나라 국익을 위해서 자존심을 훼손하더라도 외교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진영 외교하느라고 얼마나 많은 것을 잃었습니까? 결국은 민주주의도 후퇴했습니다. 국민이 주인인 나라인데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는데 국가의 모든 역량은 오로지 국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해서만 쓰여져야 하는데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의 생명을 빼앗고 인권을 빼앗고 헌정질서를 파괴하겠다는 비상계엄 군사 쿠데타를 시도한다는 게 이 대명천지 21세기 세계 경제 10대 강국이라는 대한민국에 벌어질 수 있는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다 놀랄, 세계인이 놀랄 비상계엄, 세상에 대한민국이 이제 망했나 보다 생각하게 하는 그런 군사 친위 쿠데타를 일으키면
이 나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제 그 행위에 대해서, 그 결과에 대해서 이 나라 주인들이 1차 쿠데타는 진압했지만 제대로 책임을 묻고 진짜 국민이 주인인 나라, 진정한 민주공화국, 진짜 대한민국 여러분의 손으로 만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 수 있습니까? 자신 있습니까? 해내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꼭 합시다. 이 나라 주인이 당신들이 아니고 높은 의자에 있다고 해서 권력이 크다고 해서 잠시 맡긴 권력을 가진 그대들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이 나라의 평범한 사람들, 힘없지만 남의 것을 탐하지 않았지만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평범한 대한민국 국민들, 대한국민의 나라라는 것을 이번 6월 3일에 확실하게 증명해 주시겠습니까? 우리 강남 서초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민주당 지지자가 상대적으로 그렇게 많지는 않은 것 같죠? 그러나 여러분, 뭐 있는 사실이니까 우리가 설득이 부족하고 노력이 부족해서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강남 서초에 우리나라에 먹고 살만하신 여러분, 국가가 대체 어떤 존재입니까? 여러분, 주식 투자, 자본 증식을 위한 투자 활동 많이 하시죠? 중요한 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부동산. 네,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 보내드렸고요. 잠시 뒤에는 김문수 후보, 또 이준석 후보의 유세 장면도 차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주요 대선 후보들 사전투표 첫날 투표를 마친 뒤 본격 유세전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 단일화가 무산된 가운데 이준석 후보의 TV 토론 발언을 둘러싼 공방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보수 진영 단일화는 결국 무산됐죠. 네, 국민의힘이 김문수, 이준석 두 후보 간 단일화가 최종 무산됐음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국회 기자간담회에서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투표장에서 유권자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뤄질 거라고 본다며 김문수 후보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 공약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건 최대한 수용하는 걸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는 변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앞서 자신의 SNS에 이재명 후보가 김문수로의 단일화를 확신한다고 밝힌 걸 두고 망상이라고 맹비난하기도 했습니다. 예, 주요 후보들 모두 오전에 사전투표를 마쳤는데요. 지금은 어디에서 선거운동하고 있습니까? 이틀째 서울 유세에 나선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송파와 서초 등 강남권을 돌며 표심을 다진 데 이어 저녁엔 관악구에서 집중 유세를 벌입니다. 오전엔 서울 신촌대학가에서 20대 유권자들과 사전투표를 하며 청년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이 후보의 말을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인천과 경기 등 수도권 공략에 나선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잠시 뒤 경기 안양에서 집중 유세를 펼칩니다. 오전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에서 투표하며 인천 상륙 작전처럼 대역전에 서사를 쓰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투표를 반드시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반드시 하기 위해서는 이 사전투표도 참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고려대 유세를 마친 뒤 직장인이 많은 종로 3가 포장마차 거리 유세로 2030 표심 잡기에 주력합니다. 자신의 지역구인 경기 화성시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하며 정치 교체를 이루겠다고도 다짐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번 선거를 치르는 과정 중에서 동탄의 기적을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여수 국가산업단지 인근 마을회관에서 가장 먼저 사전투표를 마쳤습니다. 권 후보는 투표 뒤 대형 화재로 가동이 중단된 광주 금호타이어 공장을 찾아 지자체의 신속한 피해 복구를 주문했습니다. 네, 대선 본투표율은 이제 닷새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유권자의 표심을 잡기 위한 각 당의 전략도 살펴볼까요? 네, 민주당은 이번 선거를 내란 심판과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한 선거로 규정하고 중도층 확장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최근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후보의 일강 흐름엔 큰 변화가 없지만 캠프 내부에선 낙관론에 거듭 경계하고 있습니다. 당 선대위는 사전투표가 평일에 진행돼 주요 지지층의 투표율이 저조할 수 있다며 투표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이준석 후보 단일화 무산을 선언한 국민의힘은 다시 김 후보를 중심으로 분위기를 끌어모으고 있습니다. 내일부터 선거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국을 도는 90시간 외박 유세에 돌입할 계획입니다. 3자 구도가 현실화됐지만 내부적으로는 사실상 이재명 대 김문수 양강 구도로 보고 지지층 결집에 더 속도가 붙을 거란 기대감도 엿보입니다. 이를 위해 이준석을 찍으면 이재명이 승리한다는 사표 심리를 부각하며 반이재명 세력 결집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수면 시간을 최소화한 무방 유세로 유권자들과 최대한 접촉면을 늘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김문수 후보의 반감을 가진 유권자들을 투표장으로 이끄는 게 목표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국민의힘이 사표 심리를 부각하는 건 퇴행적인 정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예, 이준석 후보가 그제 TV토론회에서 했던 발언을 두고도 공방이 계속되고 있죠? 네, 민주당 조승래 선대위 수석 대변인은 기자들과 만나 여성 혐오 논란이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TV토론 발언은 이 후보의 창작물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원래 댓글은 남성을 대상으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 후보 발언은 허위라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추가 고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잘못을 회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만 몰두하고 있다고 깎아내렸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사전투표 뒤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 후보 발언을 두고 엄중한 시기에 국가 운명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선거가 되길 바란다며 우회적으로 비판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도 국회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워낙 심한 음담패설이라 순화에도 한계가 있었다며 국민께 사과했습니다. 다만 자신의 질문은 검증 목적이었고 어디에 혐오가 있느냐고 되묻기도 했습니다. 또 이재명 후보 장남이 지난해 정보통신망법 위반 등으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은 사실을 거론하며 검찰 공소장을 근거로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민주당 주장대로 댓글이 남성을 겨냥한 거라고 해도 매우 부적절한 발언이라고 재반박했습니다. 국민의힘도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를 규명하기 위한 진상조사단을 구성하며 공세에 가세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권영국 후보는 기자회견에서 검증이란 명목으로 폭력과 막말을 전시하는 이준석의 나라는 보고 싶지 않다며 내란에 이어 혐오도 퇴출시켜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공식 선거운동이 막바지에 접어들면서 후보 간 네거티브 공세에 가려 정작 중요한 정책 토론은 실종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부터 신규 여론조사 공표가 금지되면서 막판 변수들이 판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만큼 진영 간 공방은 더욱 치열해질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단일화가 불발되면서 제21대 대선은 3자 구도가 사실상 확정됐습니다. 역대 3자 구도로 치러진 대선 결과는 어떻게 나왔는지 신윤정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치러진 대선 가운데 최종 득표율 10% 미만을 제외한 3자 구도 대선은 모두 5차례로 13대부터 15대까지와 17대, 19대 대선입니다. 양당 구도 한국 정치 지형에서 3자 구도는 보수나 진보 진영이 분열한 경우에 형성됐습니다. 이번 대선 판세와 비슷한 1강 1중 1약으로 치러진 가장 최근의 선거는 지난 17대로 꼽힙니다. 당시 노무현 정부 심판론으로
50% 안팎의 지지율을 기록한 한나라당의 우세가 예상된 가운데서도 선거 막판까지 이명박 후보의 BBK 연루 의혹과 후보 단일화 시도로 혼란한 전국이 계속됐습니다. 결국 보수 진영의 이회창 후보는 무소속 출마를 강행했는데 득표율은 15%였습니다. 이명박 후보는 48%대 득표율로 정권 교체를 이뤘습니다. 14대 대선도 선거 초반부터 여당인 민주자유당 김영삼 후보, 제1야당인 민주당 김대중 후보, 통일국민당 정주영 후보의 3자 대결 구도였습니다. 투표 결과 김영삼 후보가 41%대 득표율로 당선됐고 김대중 후보는 33%대, 경제 대통령을 내세운 정 후보는 16%대 득표율을 기록했습니다. 3자 구도에서 3위에 그친 후보 가운데 가장 많이 득표한 경우는 제13대 대선 김대중 후보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1강 2중 구도에서 27%대 득표율을 얻었습니다. 2위인 김영삼 통일민주당 후보와의 차이는 0.99%포인트에 불과했습니다. 이번 21대 대선의 관전 포인트 중의 하나로 선거 막판 지지율 10%대까지 오른 3위 주자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의 득표율이 꼽힙니다. 진보층과 보수층 가운데 어느 쪽의 표심을 얼마나 흡수하냐에 따라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득표율에도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란 분석입니다. 특히 대선 레이스 막판에 불거진 이준석 후보의 여성 혐오 발언 논란이 최종 선거 판세의 변수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네, 21대 대통령 선거 첫째 날 사전 투표가 끝났습니다. 오늘의 전국 상황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와 살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혹시 오늘 두 분 사전 투표를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계속해서 매 시간마다 투표율이 집계가 되고 있는데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어요. 평일인데도요. YTN 오다 보니까 그 상암동 그 투표소. 그렇게 이 시간까지 길더라고요. 거의 100m 정도 되던데. 저도 항상 이제 지난 대선 때도 그랬고 사전 투표를 주로 종로에서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도 이렇지 않았던 것 같은데 예상보다 사전 투표율이 꽤 높아질 것 같아요. 이제 내일까지니까. 이제 어쨌든 지금 같은 시간대에 2013년도 사전 투표가 그 보궐선거 때 도입되고 난 이래 가장 높은 것 같아요. 같은 시간대. 이제 여러 가지 분석이 가능하겠습니다만 글쎄요, 양측의 이제 그 지정이 최대 결집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지금 이 상황이 이 프레임이라는 게 거의 이제 명확해졌어요. 민주당은 국민의힘에다가 내란 프레임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이른바 이제 독재 시대가 열린다, 이른바 총통 독재다 이런 용어를 쓰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프레임이 대단히 명확해지고 이제 단순해지면서 이 유권자들은 이미 표심을 정했다. 그래서 일단 본투표에 갈 그런 그 투표를 미리 땡겨서 서로 더 이상 좌고민할 거 없다. 아마 이런 측면도 있는 것 같고, 또 좀 도식적이긴 합니다만 정권교체론이 좀 높으니까 아마 정권교체론이 높은 그런 열망, 이른바 워낙 이 선거가 시간은 꽤 됐습니다만 지난해 11월 3일 날 계엄으로 이제 치러진 선거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심판론, 이게 더 작동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말 길은 없어요, 여러분이. 또 하나 어쨌든 이 분산 투표의 성격이 기본적으로 있는 것 같아요. 사전 투표가 아주 우리 생활의 선거의 하나의 이제 문화로 정착돼가는, 보수 진영은 뭐 어쨌든 부정선거라는 거에 대한 평론이 조금 있으니까 보수라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습니다만 좀 이른바 우리가 말하는 이제 극우라고 지칭되는 분들이 그런 생각이 있죠. 그런 걸 감안한다 하더라도 어쨌든 사전 투표에 대한 그 우리 선거 문화 같은 게 이제 정착돼서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정도가 이제 결합돼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아닌가, 뭐 그렇게 우리가 추론이 될 것 같긴 합니다. 예, 뭐 사전 투표율 뭐 편의성이 있으니까 많은 분들이 또 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저는 뭐 이미 예견됐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기 5월 24일하고 25일 날 갤럽이 1,512명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뭐라 했냐면 이번 대선에 투표하겠느냐고 물었는데 여기에 응답자의 86.8%가 반드시 투표하겠다고 했고 9.5%가 가능한 투표하겠다고 했습니다. 이 총합이 96.3입니다. 그렇다면은 제가 보기에 물론 이 숫자가 다 투표율로 그대로 이전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열기라든가 그다음에 유권자의 참여 의사를 놓고 봤을 때 저는 뭐 지난 대선에 77.6% 가까운 한 75 이상까지 찍을 거라고 본다면은 지금 분산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사전 투표가 40에 육박할 수 있겠다. 오늘하고 내일 합하면 그건 합리적인 추론 같아요. 그렇게 놓고 본다면은 어쨌든 이번 사전 투표가 어찌 보면은 본 투표보다도 높을 수 있겠다라는 저는 그런 가정이 들어서 어찌됐건 이게 목금 이제 그 휴일도 아닌 날에 투표를 하는데도 저도 보면서 오늘 사전 투표기가 상당히 뜨거웠던 걸로 봐서 이제 각자 캠프는 해석이 다를 겁니다.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정권 교체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동의하기 때문에 사전 투표를 해줬다고 민주당 쪽은 주장을 하겠지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도 우리 후보가 사전 투표를 하면서 부정선거론을 불식하는 데다가 결국 우리 지금 지지층이 막판 결집하면서 추격세를 사전 투표로 해석하는 그런 수도 있기 때문에 이건 뭐 투표함을 열어봐야 되겠습니다만 사전 투표 내일까지 봤을 때 저는 조심스럽게라도 40%에 육박하지 않을까라는 전망을 합니다. 네, 사실 역대 대선에서는 사실 지난 대선 때 사전 투표율이 역대 최고치였거든요. 36.9%였죠. 네, 그런데 이게 특정 후보한테 유리하다고 볼 수는 없었는데 이번엔 어떻습니까? 글쎄요, 일단 투표율을 가지고 특정 후보나 특정 진영에게 유리하다, 불리하다라고 얘기하는 상황이 있었는데 대체로 이제 투표율이 높으면 진보가 유리하다, 뭐 이런 얘기들을 이런 가설들을 많이 얘기했었죠. 이제는 그런 가설은 많이 허물어진 것 같아요. 지금 제가 봐도 뭐 정권 교체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대 진영이 이미 이제 제가 아까 프레임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양대 진영이 일찍 이제 표심을 정하고 최대한 결집한 그런 측면이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지금 투표율 자체만 가지고는 어느 진영이 유리하다 보기가 어려운데 단지 지금 쭉 이제 투표율의 추이를 보니까 전남, 호남 지역이 지금 투표율이 대단히 높아요. 그 사전 투표율이 그런 거로 봐서는 투표율이 높은 게 진보 진영에 유리한 게 아니냐. 그런 이제 추론은 그 정도 하나 가지고는 가능하긴 한데. 그 한두 개의 예를 가지고 전체적으로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게 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다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오후 5시 기준으로 전남 지역은 32.02% 상당히 높고요. 대구는 11.95%로 전국에서 가장 낮은 사전 투표율 1일차 결과 5시까지 기준으로 보였는데 이게 지역별로 좀 편차 여전히 있네요. 그러니까 사전 투표를 가지고 특정 진영의 유불리를 따지는 건 조금 애매한 게 왜냐하면 지난 대선에 가장 사전 투표율이 높았는데 누가 이겼습니까? 윤석열 후보가 이겼잖아요. 그리고 2021년이죠. 그때 이제 부산과 이제 서울의 재보궐선거가 있었단 말이죠. 오세훈 시장하고 이제 부산시장 그 선거에서 그때도 사전 투표율이 가장 높았습니다. 그런데 다 보수 진영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 투표율이 높았기 때문에 진보 진영 후보가 유리하다는 가설은 성립하지 않고 그다음에 그게 이번에도 적용이 되느냐 안 적용되지 않느냐는 저는 사전 투표만 놓고 따로 떼어서 볼 수는 없는 것 같고 결국은 본 투표를 같이 합한 총 투표를 가지고 봐야 될 것 같은데 다만 지역적인 특성은 있어요. 그러니까 대구 경북 TK가 아직도 여전히 우리는 본 투표에 행사하겠다. 그래서 본 투표율이 가장 높은 곳은 또 TK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사전 투표가 좀 적은 곳은 이제 보완하는 그런 효과가 있기 때문에 지금의 열기나 추세를 가지고 이게 유불리를 판단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다만 이건 분명해 보입니다. 이번 대선이 처음에는 좀 싱겁다는 생각을 많이 하셨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의 대세론이 워낙 강했고 계엄 심판에 대한 성격이 있었다 이런 분석이 많았는데 그러나 이게 막판에 갈수록 진영 결집이 되고 그다음에 3자 구도가 완전히 굳어지면서 약간 대선이 오히려 더 흥미로워진 측면이 있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저는 지금의 모든 각자의 진영뿐만 아니라 2030에 대한 이제 과거 이제 투표율이 조금 낮았다고 평가받는 2030 세대까지도 전부 투표장으로 가기 때문에 사전 투표가 지금 일시적으로 굉장히 좀 뜨거워지고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아닐까. 근데 결국 이것은 본 투표까지 합한 것을 놓고 총량적으로 분석을 해야 조금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일부 부정선거론을 주장했던 세력들은 이런 사전투표에 관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었는데 일단 오늘 사전투표 첫날 각 당에 속한 대선 후보들이 모두 투표를 했어요. 특히 김문수 후보가 이제 초반에는 사전투표제를 뭐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까지 하고 그랬었는데 선거 이제 마지막에 와서 사전투표를 앞두고 사전투표해라라고 독려를 했어요. 그리고 자신도 사전투표하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걸로 봐서는 일단 사전투표를 해서 일단 지지층을 결집시키겠다는 그런 전략이 하나 있는 것 같고 두 번째는 이제 부정선거 관련돼 가지고 아무튼 부정선거론이 자꾸 퍼지고 음모론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 김문수 후보에게 불리할 겁니다 아마. 아마 그런 걸 의식해서 스스로가 이제 사전투표에 임하니까 더 이상 부정선거 걱정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부정선거 없으니 지지층 결집해서 투표해 주십시오. 이것도 하나 있고 이제 부정선거 이런 것들은 우린 주장 안 한다. 그런 것들에 대한 강력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얘기 하려면 아예 김문수 후보가 부정선거론에서 아주 정면으로 그동안 어쨌든 이 일부
상당히 극우의 우리 강성 우파 지지자들께서 그런 주장을 하였으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그런 얘기 했으면 더 효과적이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예. 김문수 후보, 이재명 후보는 정작 자신의 지역구가 아닌 서울 신촌에서 사전투표를 했는데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 지역구인 계양, 인천 계양에서 인천 상륙작전 뭐 이런 표현도 쓰던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이제 결국 이 선거는 김문수와 이재명의 맞대결 구도다. 그걸 이제 강조하기 위해서 이제 개항에서 했고 또 이재명하고 붙었던 원희룡 후보까지 같이 이번에 거기 이제 물론 딸하고 투표를 했지만 그 이후에 했던 이제 유세에서는 이제 원희룡 전 장관이 같이 합류를 했는데 저는 그거는 명확하게 마지막 토론까지 이재명과 이준석의 구도가 아니냐 이런 말들이 많았기 때문에 그런 걸 불식시키기 위한 정확한 선명성 있는 대칭 구도를 보여주기 위해서 택했던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게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그 여러 지역에서 보면은 김문수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따라잡는, 그러니까 추격세가 굉장히 거칠고 아주 빠르고 그래서 이제 TK나 PK나 이런 쪽들은 충청, 서울 다 되는데 이게 이제 경기 남부 벨트가 좀 약해요. 원래 전통적으로 경기 남부 벨트가 이 좀 보수 세계가 강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이제 지역 진보세가 강합니다. 원래 과거에는 보수세가 강했는데 최근에 뭐 총선과 대선의 흐름을 놓고 보면은 여기가 굉장히 강세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이제 인천 상륙작전이라는 이제 아마 그 네이밍도 명명한 것 같은데 그래서 실제로 인천을 포함해서 수도권 남부를 축으로 하는 경기에서 따라잡지 못할 경우에는 경기가 1,400만 인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이기지 못하면 사실 뒤집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막판에 가장 그 전략 지역이라는 그것도 공략하는 그 두 가지 의미에서 연장 개항을 사전투표지로 선택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김문수 후보가 어제 사전투표에 대해서 부정선거를 적반하면 판이 바뀔 수 있다. 이런 말을 남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를 또 했던데 그러니까 지금 제가 얘기했던 거하고 또 상반된 얘기예요. 부정선거에 대해서 일단 좀 불식을 하고 그동안에 김문수 후보가 주장했던 그리고 이제 대개 보수 일반이 좀 이제 선입견이긴 하겠습니다만 부정선거에 대한 그런 강한 의혹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 걸 좀 부정한 것 같은데 어제 또 그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런 얘기들 굳이 할 필요가 있을까? 그러니까 막판까지 김문수 후보가 지금 계속 이제 비판되어 왔던 물론 또 사람이나 진영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부정선거론이라든지 계엄 탄핵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한 국민 일반이 생각하는 거기에 잘 부합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왕 뭐 김문수 후보 스스로가 사전투표 얘기를 하고 본인도 참여하고 그랬으면 그 얘기를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모르죠. 이 지지층 일부가 너무 또 부정선거에 대해서 선을 긋는 것 같으니까 김문수 후보가 그래서 이탈할까 봐 그런 우려 때문에 그런 발언을 한 건지 모르겠으나 아무튼 그거는 또 이제 사전투표에 대한 동료하고는 좀 결이 다른 그런 얘기가 아니었는가라고 이제 보이긴 합니다. 예. 네, 저희가 앞서서 이재명 후보의 유세 장면 보내드렸었는데요. 지금은 김문수 후보 유세 장면 보내드리겠습니다. 현장 가보시죠. 국무총리, 초대 국무총리, 그리고 전남도지사, 국회의원 이분하고 제가 같이 방탄, 괴물, 독재 정부를 막아내기 위해서 민주정부를 만들기 위해서 함께 손잡는 것이 빅텐트 맞죠? 네. 우리가 손을 잡고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이 옳은 것이죠? 네. 반드시 괴물 독재 막아내야 되죠? 네. 여러분 다 함께 해봅시다. 네.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한테 큰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바로 우리가 계엄을 잘못했다는 것 그리고 탄핵도 여러 가지로 우리가 계속 탄핵을 받은 것에 대해서 많이 다시 돌아보고 반성하고 앞으로 경제도 더 확실히 살려내고 또 우리가 지역 감정도 없애고 민주당하고도 옳은 일을 같이 하고 또 우리 이 장사도 잘 안 되는 자영업자 민생을 반드시 살려내겠다는 다짐을 가지고 여러분들한테 같이 큰 절을 올릴 테니까 같이 받아주시겠습니까? 정정은 대표님은 안 하셔도 되는데 하시면 더 감사하겠습니다. 큰 절도 같이 빅텐트를 한번 칩시다. 다 같이 그러면 한번 절을 한번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는
저는 경상북도 영천에서 태어났는데 제 아내는 전라남도 순천 여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실하게 그 당시에 1980년 바로 노조를 하다가 제 아내는 도로공단에서 세진전자를 하고 저는 개봉동에 있는 한일도로코 노조위원장을 했는데 저희 두 사람 다 5.18 이후에 두 사람 다 노조에서 잘려서 그 다음에 저는 또 삼청교육 대상이 됐어요. 계엄 상태에서 삼청교육을 해서 저를 잡아간다 그래서 어떤 근로감독관이 저를 알려줬어요. 곧 빨리 피하라 그래서 제가 피했더니만은 제 대신에 우리 부지부장, 제가 위원장인데 그 부위원장이 잡혀가서 삼청교육을 가고 저는 도망을 가는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제 아내가 자취하는데 거기에 다락방에 피신해가지고 있다가 계엄 풀리고 난 다음에 우리 둘이 결혼했는데 우리 집안에서는 반대를 많이 했어요. 하필 왜 전라도 여자하고 그 장가를 가냐. 그래서 전라도는 어떻습니까? 이러니까 하필이면 왜 그리 가냐 이런데 지금까지 결혼하고 난 다음에 44년간 제가 아주 행복하게 잘 살고 어젯밤에도 같이 자고 나왔습니다. 전라도가 어떻고 경상도가 어떻고 충청도가 어떻고 이게 다 저는 전부 다 우리 넓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모두 하나가 돼서 사이좋게 잘 살아야 안 되겠습니까? 서로 싸울 일이 뭐가 있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 전병헌 대표가 오셨는데 이분들이 얼마나 고민이 많겠느냐. 제가 처갓집에 가더라도 제가 처갓집에 가면은 제가 국회의원 할 때나 도시를 할 때 가면은 뒤로 이 순천 사람들이 저보고 뒤로 숙덕해요. 지금 김문수다 이러는데 악수하자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거기서 국민의힘하고 악수하면 완전히 뭐 배신자 비슷하게. 그러니까 국민의힘을 전라도에서 하는 거는 굉장히 독립운동하는 것처럼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하고 전병헌 대표가 굉장히 힘들겠죠. 친구들이 얼마나 욕을 하겠어요. 전병헌 우리 대표님은 상도동 동작구에서 나경원 의원 계시는데 가셔버렸나? 우리 전병헌 의원도 동작구에서 국회의원을 쭉 하셨어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얼마나 배신자라고 욕하겠죠. 괜찮아요. 나라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은 괜찮다 그러지만 본인은 굉장히 힘들어요. 여러분 오늘 밤에 잠을 잘 주무실 수 있도록 박수 크게 한번 보내주세요. 저는 이제 걱정하는 거는 저는 뭐 어차피 이러나 저러나 욕도 많이 먹고 사는데 우리 이낙연 총리하고 전병헌 대표는 욕을 좀 안 먹으려면 제가 대통령 당선돼야 되겠죠? 제가 당선이 안 되면은 우리 전병헌 대표하고 새누리대 민주당 당원들 또 상임고문 이낙연 우리 전 총리 이런 분들은 요걸 한 2배, 3배 더 먹겠죠. 이분들은 우리가 제대로 빅텐트를 쳐서 확실하게 뭉쳐가지고 이번에 반드시 이길 수 있죠. 자신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깁니까? 투표를 해야 되겠죠. 오늘 투표하신 분 손 들어보세요. 네, 오늘 투표하신 분도 많이 계시네요. 내일 또 투표하실 수 있고 6월 3일 또 투표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반드시 투표하셔야 돼요. 그런데 바쁘다 또 어떻다 이래가 안 하고 있다가 6월 3일에 갑자기 큰 일이 생기면 투표 못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일이라도 시간 내가지고 빨리 투표해놓고 그 다음에 그게 혹시 사전투표는 부정선거 아니냐 이거 우리가 철저하게 감시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 기권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의 소중한 한 표 한 표로 우리 괴물 독재, 방탄 독재 국가 막아내야 되겠죠. 지금 민주주의
민주주의를 반드시 우리들의 손으로 쟁취해야 되겠죠. 민주주의는 여러분의 한 표에서 나오지요. 표 안 찍고 백날 이야기하고 고함 질러도 소용없지요. 투표가 가장 중요하지요. 대한민국 대통령도 투표가 결정하지요. 대한민국의 시장, 국회의원, 도지사, 도의원, 시의원 전부 투표로 결정하지요. 진정한 민주주의자는 투표를 해야지요. 투표 안 하는 사람은 가짜 민주주의자지요. 여러분 꼭 투표하시죠. 믿어도 되지요. 여러분 오늘 이렇게 안양에 와보니까 안양이 너무 조용하고 정말 교육하기 좋고, 또 여기 관악산, 저는 관악산에 계속 올라다닙니다만 관악산 너무너무 좋은 산이에요. 그리고 안양이 이렇게 좋은 또 평촌 신도시도 있지만은 안양에 지금 경기교육대학 아시죠? 경기교대도 제가 도지사 할 때 전부 저리 와가지고 석산, 돌산에다가 경기교대는데 요즘에 교대가 아무리 좋아도 경기교대는 굉장히 좋거든요. 아무리 좋아도 애들이 없어요. 아까 아기들이 안양은 몇 명 있는데 학생이 없으니까 교대가 지금 가봐도 선생님이 될 수가 없어요. 학교가 전부 폐교고 선생님들이 전부 다 애가 없으니까 지금 뭐 할 일이 없습니다. 이렇게 어려운데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안양교대, 안양에 있는 경기교육자 잘 될 수 있도록 또 여러분 발전시키려면 우선에 아이들이 많이 있어야 학교 선생님도 일도 하고, 또 아이들이 있어야 여기 와서 번개 고깃집 와서 고기도 먹고, 또 옷도 하나 사주고 또 놀러도 다니고 이렇게 할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 나이 든 사람은 솔직히 말해서 고기도 별로 관심 없고 아이들 잘 되는 거 외에는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 우리 이렇게 귀한 아이들, 또 많은 아이들 이리 와봐요. 자, 우리 그런 아이들을 많이, 그래서 제가 아이들을 이렇게 좋은 아이 낳는 우리 엄마들한테 아이 하나 낳으면 한 1억씩 지금 줄 때. 네, 저희가 이재명 후보에 이어서 김문수 후보의 유세 장면 보내드렸는데요. 잠시 뒤에는 또 이준석 후보의 유세 장면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속보 전해드립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49분쯤 경주 포항에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저희가 탑승자 4명 중에 2명의 시신이 수습됐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시신 4구가 다 발견됐다는 속보가 들어왔습니다. 경찰이 포항에 추락한 초계기 탑승자 시신 4구를 모두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예,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앞서 오늘 오후 1시 49분쯤에 경주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는데요. 탑승자 4명 중에 2명이 시신이 먼저 수습이 됐고 추가로 2명의 시신이 수습돼서 모두 탑승자 시신 4구가 모두 발견됐다는 소식이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보다 자세한 소식은 이어 들어오는 대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사전투표 얘기를 이어가고 있었는데요. 한동훈 전 대표가 오늘 호남을 찾아서 사전투표를 했더라고요. 광주에서 표를 행사한 이유가 뭘까요? 광주야 이제 국민의힘으로서는 험지니까 이제 험지지만 거기 가서 사전 투표를 함으로써 호남에 대해서 우리가 어쨌든 간에 그 심혈이 기울이 있다 뭐 이런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겠죠. 한동훈 후보도 그런 취재 얘기를 했고 뭐 동진 서진 뭐 이런 얘기들 하는데 아무튼간에 호남에 대해서 일단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뭐 그런 이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광주를 택한 게 아니겠나 이렇게 보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전 투표를 어디서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치적으로 그런 메시지를 담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예, 이런 가운데 홍준표 전 대구시장이 또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국민의힘에 이번에는 살아남기가 어렵다. 내 탓하지 마라. 이준석 탓도 하지 말라면서 빙하기에 대비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기 어느 게임에 나오는 대사죠. Winter is coming. 겨울이 오고 있다. 아마 그것을 패러디한 것으로 보여지는데 결국 이제 이재명 후보가 집권하고 나면 다시 이 보수 청산의 그런 엄혹한 시기가 올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과연 저는 뭐 이 개인적으로 홍준표 전 시장이 생각할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런데 선거를 D-5 앞두고 사실 사전투표가 시작되는 첫날에
이렇게 패배주의적 어떤 그 생각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그 다음에 보수 입장에서 놓고 보면은 굉장히 자괴감이 드는 이런 그 글들을 과연 그 진영의 원로가 이렇게 올리고, 그 다음에 전직 당대표이자 대선 후보가 올렸다는 것, 굉장히 저는 좀 말하자면은 책임감이 없는 거라고 봅니다. 설령 사실이 그렇고 본인 생각이 그렇다 하더라도 최소한 바로 직전까지 경선 후보였던 분께서 이미 패배를 예감하고 보수 진영 해체를 이렇게 암시하는 듯한 글을 올리는 게 과연 이게 합당한 것인가 한번 되묻지 않을 수 없고요. 저는 최소한 저는 그래요. 이제 그러니까 아마 이거 제가 보기에 또 사전 투표 앞두고 또 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아마 본 투표 앞두고도 또 하나 글을 올릴 것 같은데, 저는 최소한 우리가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먹던 우물에 침을 뱉으면 안 된다. 그러니까 보수가 재건하고 보수가 다시 일어서라고 일침을 가하고 따끔하게 얘기하는 건 좋습니다만은, 지금 투표하러 가는 행렬을 앞에 두고 거기다 대고 이미 게임은 끝났으니까 당신들 나중이나 대비하라는 이 얘기가 과연 지금 뭐 이 상황에 맞는 건지, 또 지금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자강을 얘기하면서 나름대로 후보 중심으로 뭔가 다시 한번 깃발을 들고 이 과정을 모색하는 이 과정에서 이 얘기가 나왔다는 거 참 저는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정말 홍준표 전 시장께서 하와이에서 그냥 잘 체류하시다가 선거 끝난 다음에 돌아오셔서 재편된 정치의 역할을 어떻게 하실까 고민하는 게 맞지, 최소한 자기가 몸담았던 정당에 이렇게까지 악담을 하는 건 저는 제가 보기에 조금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가 하면 이준석 후보는 오늘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이 대선 TV 토론 때 얘기했던, 인용을 했던 뭐 좀 폭력적인 표현이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린 댓글이라고 다시 한번 주장을 했더라고요. 근데 그 오늘 기자회견을 했더라고요. 어제는 사과를 했죠. 어제는 심심한 사과. 오늘도 사과는 했습니다. 했어요. 사과는 했는데, 사과하면서 이제 좀 프레임을 바꾸려 하는 것 같아요. 이게 지금 계속 위기에 몰리고 워낙 뭐 고발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자신의 정치가 뭐 대선도 대선입니다만 대선 이후에도 이게 꼬리표가 다 붙게 생겼다라는 판단을 한 것 같은데, 그래서 강공으로 이제 이 모드를 바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프레임의 전환인데,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란 분이 어떤 얘기를 했는지 정확하게 제가 뭐 기사로 떠돌아다니는 거 좀 봤어요. 봤는데 이제 그저께 27일 날 토론회 때 이준석 후보가 얘기했던 그 말과 동일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근데 그날도 얘기할 때 이제 제가 이렇게 좀 적어봤는데 보니까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다라고 하면서 물어봤어요. 그러면서 이제 표현하기 어려운 그 얘기를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봤단 말이에요. 이제 이게 그 단어 자체가 제가 인용하지 않은 단어입니다만 그 문구가 이제 폭력적이고 여성 혐오에 해당하는 발언이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된 다음에 다시 이제 기자회견을 한 거거든요. 사과하고 기자회견을 했는데, 저는 이 문제가 이걸 꼭 이렇게 해야만 검증이 되는 것인가. 이게 지금 이준석 후보는 검증 차원에서 얘기했다는 거거든요. 그 순화해서 표현했다. 더 이상 어떻게 순화하느냐 이런 얘기인데, 여권으로 돌아선 건데, 저는 이렇게 표현하지 않더라도 얼마든지 검증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지금 왜 이게 문제가 됐냐면은 검증을 하는 것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 그러니까 그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그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 전 정확히 모르겠는데, 그 말을 했느냐 안 했느냐에 대한 문제보다도 유권자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분개하거나 혐오를 느끼는 거는 단순히 여성 혐오만은 아니에요. 이거는 듣는 사람이 볼 때 남성이건 여성이건 대단히 혐오스럽게 느낄 수 있어요. 그 발언 자체, 그 단어 자체, 내용 여하를 떠나서. 그 단어를 왜 꼭 써야 되느냐가 지금 문제의 본질이에요. 제가 볼 땐 그래요. 검증을 왜 막느냐, 있는 거 그대로 얘기했는데 왜 내가 뭐가 잘못이냐, 이런 취지로 얘기하는 것 같던데, 오늘 이준석 후보의 기자회견에서는 그게 지금 본질이 아니고, 어떻게 그런 단어를 설령 썼다 하더라도, 이재명 후보 아들이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겠으나 썼다 하더라도 꼭 토론회 때 검증이라는 이유로 그 단어를 꼭 써야 되느냐가 이제 전 문제의 본질이라고 봐요. 너무나 그 표현이 입에 올릴 수 없는 단어잖아요. 그게 좀 본질이라서 이제 분개하는 것이고 혐오 얘기가 나오고 이 대선 이슈로 부상한 이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이준석 후보는 나름대로 전략을 가지고 이거 강공 모드로 돌아서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뭐 지지층도 결집하고 이런 생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저 오늘 기자회견이 그렇게 썩 그 긍정적 효과를 낳았을까? 전 거기서는 조금 회의적입니다. 네, 저희 조금 전에 오늘 첫날 대선 사전투표 첫날 투표율이 최종적으로 집계됐습니다. 19.58%로 집계가 됐습니다. 지금 지난 대선 때 역대 최고였던 지난 대선 때가 17.57%였으니까요. 지금 2.01%포인트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역대 첫날 사전투표율이 최고치를 오늘 다시 경신을 하게 된 겁니다. 예.
자, 19.58% 1일차 대선 사전투표 첫째 날 투표율 19.58% 나왔다는 소식 전해드렸고요. 4,439만여 명 가운데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유권자 4,439만여 명 가운데 869만여 명이 투표를 마친 겁니다. 저희가 또 자세한 소식 정리를 해서 전해드리도록 하고요. 앞서서 내일까지 40% 육박할 거라고 전망하셨는데 오늘 거의 20% 가까이 보입니다. 이 얘기는 저희가 또 잠시 뒤에 해보도록 하고 우리가 지금 여기서 나눌 얘기는 그러면은 이 이준석 후보의 표현 방식이 잘못됐다는데 여러 사람들이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이게 대선에는 어떤 영향을 줄까?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저는 이제 그 두 가지 측면에서 한번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과연 이걸 모르고 했을까? 그러니까 이건 전략적 발언이었냐, 실언이었냐? 이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맥락을 잘 놓고 보면 실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돌출성 발언이 아니라 준비된 발언을 읽습니다. 그것도 이제 권영국 후보에게 정확하게 타깃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진보 진영에서는 여기에 대한 생각이 어떻냐. 이게 성폭력에 해당하냐, 해당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명쾌하게 이분법으로 묻기 위해서 준비해 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거를 어떻게 봐야 하냐면 사전에 준비했다는 거는 이준석 후보가 이 정도의 수위라면은 이게 문제가 안 될 거라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이렇게 했을 때 논란이 있어도 정면 돌파한다는 자신도 있었겠지만 이것이 자신의 득표 전략이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하니까 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게 모든 일은 결과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자, 의도가 어찌됐든 간에 저는 이 부분은 이준석 후보에게 역풍이 불었습니다. 불었고 이게 투표에도 저는 상당 부분 좀 악영향을 끼칠 거로 봅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그렇다고선 쳐도 그렇게 검증하자고 묻는다고선 쳐도 이게 이렇게 말하자면 말초적이고 자극적으로 저열하게 물었어야 했나? 라는 질문이 하나가 있을 것 같고 이게 혹시 이준석 후보가 의도했던 혹시 이슈 상업주의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오히려 이재명 후보,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제기하고자 했던 그 본질의 의도는 오히려 이 김문수 후보가 좀 이득은 챙겨가고 왜냐하면 여기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도덕적이고 청렴해 보이는 김문수 후보가 조금 뭔가 가정적으로도 안정돼 보이니까 반사 이익을 얻는다고 생각하는 건 좀 합리적일 수 있고 이준석 후보는 이렇게 굉장히 도발적 질문을 한 대가로 인해서 2030의 이른바 코어 지지층은 더 결집하고 우리가 지켜주고 우리가 도와줘야 된다고 생각할지 몰라도 넓고 폭넓어야 되는 또 넓고 폭넓어야 되는 그런 조금 연성 지지층으로부터는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을 거라는 측면을 놓고 본다면 이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유불리를 물었기 때문에 저는 이준석 후보가 가장 큰 손해를 보고 이재명 후보도 일정적인 손해를 볼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 왜냐하면 이 문제가 논란이 되면서 어쨌든 해명을 해야 되잖아요. 해명을 하다 보면 거기에 대한 관련된 사실관계도 나와야 되고 이런 점들이 다시 한번 유권자들에게 각인을 시켜주는 그런 효과 때문에 손해 좀 볼 것 같고 이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에 여기에 개입하지 않고 이준석 후보도 비난하지만 이재명 후보도 책임 있게 답을 해야 되는 것 아니냐라고 양쪽을 공박하는 이 과정을 통해서 일종의 반사이익을 2, 3% 정도는 저는 얻을 수도 있겠다. 그런 전망을 합니다. 네. 지금 민주당에서는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하는데 정확히 어떤 발언이 허위라는 겁니까? 저보고 지금 그 얘기 하라고요? 네. 그 얘기하기 어렵죠. 제가 적어놓았는데 지금 그 얘기가 그거잖아요. 지금 27일 날 그 토론회 때 한 얘기. 제가 아까 읽어드린 거. 민주노동당의 기준으로 여쭤보고 싶은데 만약 어떤 사람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다면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정확하게. 성폭력이 아니고 여성 혐오에 해당합니까? 아닙니까? 이게 정확한 워딩이에요. 근데 이제 이 얘기 자체가 지금 제가 이제 인용하지 못한 얘기, 이 얘기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재명 후보의 아들이 이 말을 했는지 안 했는지가 정확하지가 않아요. 지금 보니까 공소장 내용이 뭐 나와 있긴 뭐 땡땡땡 나와 있긴 한데 딱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오히려 지금 이준석 후보에게는 자신이 한 말이 그 공소장에 나와 있는 말보다 더 순화시켜서 얘기했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뭐 이 자리에서는 전혀 얘기할 수 없는 것이고 그런 상황인데 아무튼 저 생각도 그래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검증이라는 건 말이죠. 왜 당신의 아들, 왜 대통령이면 나라를 맡을 사람인데 왜 가족 중에 일원이 이렇게 문제가 있는 발언을 하느냐. 그걸 검증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검증의 목적 아니겠어요? 근데 그걸 꼭 이 단어를 꼭 써야지 검증되는 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검증을 하는 걸 뭐라고 그러는 게 아니라 토론은 검증하는 거예요. 원래 네거티브도 검증의 일환이니까 하는 건데 그 단어를 그대로 인용, 그 단어를 썼는지 안 썼는지 정확히 모르겠고 민주당은 지금 명확하지 않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 발언, 이 단어에 대해서. 예. 근데 검증을 한다고 해서 그 이 단어 써서 그야말로 폭력적인 걸 느끼게 만들고 많은 국민들이 그리고 혐오를 느끼게 만든 거 이걸 문제 삼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는 지금 오늘 기자회견을 그런 투로 하지 않은 거죠.
검증을 했는데 뭐가 문제인 거냐? 또 내가 뭘 허위사실 유포했느냐라고 따지고 있는 건데 허위사실 유포했다고 국민들이 화난 게 아니고 국민 일반이 왜 꼭 그런 단어를 인용하느냐가 전 그 쟁점이라고 해요. 본질이라고 봅니다. 예. 그러니까 민주당이 제기했던 이유는 이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승래 단장이 이게 우리 지금 공직선거법상에 상대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위는 처벌하고 내가 당선하기 위해서 지금 당선되기 위해서 허위 사실을 행위에 대한 부분을 지금 삭제하는 그 논란이 이제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낙선을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가 우리 이재명 후보를 낙선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이제 고소하겠다는 건데 근데 조순의 단장의 얘기도 명확치 않은 거는 이게 사실이냐 아니냐의 얘기는 정확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그게 사실이 아닌데 이준석 후보 허위 사실을 얘기했다는 게 아니라 명확하지 않은데 끄집어냄으로써 낙선에 영향을 끼치려는 의도였다. 이미 이렇게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이 부분을 민주당이 물타기를 해도 이 부분이 왜 우리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코끼리를 생각하지 마라 그러면 계속 코끼리가 생각난다는 어떤 정치권의 이론처럼 이 문제는 자꾸 이제 여기에 대해서 이게 허위 사실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럼 진실은 무엇이냐라고 물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은 앞으로 선거를 며칠 놔뒀지만 계속적인 정치권의 공방이 될 수밖에 없어요. 국민의힘이 바로 이 지점을 파고드는 겁니다. 예. 민주당에서 대처를 잘 하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그 이상 이하도 아닌 것 같아요. 뭐 더 이상 어떻게 그러니까 이게 워낙 돌발 변수예요. 이제 그 며칠 전부터 나왔던 얘기가 마지막 변수가 뭐냐? 그 이제 되게 첫째는 단일화 변수가 있었고 두 번째가 이제 각 후보들의 이른바 이제 말실수인데 이건 말실수는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우리 최소영 평론가 말씀처럼 말실수나 이런 건 우발적으로 나온 얘기 같지는 않단 말이에요. 근데 아무튼간에 민주당으로서는 이 부분이 곤혹스러워요 지금 아무튼 이재명 후보 얘기가 자꾸 나오니까 아들 얘기가 나오고 그러니까 그 얘기를 몰랐던 사람도 자꾸 찾아볼 거 아니에요. 인터넷에서 찾아보려다 보니까 이재명 후보의 그 아들이 뭐 벌금 받은 거 이런 거 다 소환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상황 자체가 이건 뭐 선거에는 악재라고 볼 수 있죠. 단지 이런 이제 악재가 나오면은 지지층들이 더 위기의식을 느낄 수 있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지지층이 더 결집할 수 있습니다. 그게 이제 결집하는 정도와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완전하게 지지층은 아니었으나 그래도 탄핵 계엄 세력보다 이른바 낫다. 그렇지 유권자 입장에서 그 찍고자 하는 유권자 입장에서 그런 사람들이 다시 이탈할 수 있는 거예요. 이탈하는 표와 또 더 지지층이 결집한 이 표가 어떻게 되는지는 나중에 결과로 볼 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어쨌든 이재명 후보 측 입장에서 볼 때 이건 좋은 일은 아니죠. 어쨌든 이 말 자체가 나왔다는 게. 네, 이준석 후보는 그 온라인 댓글뿐만 아니라 그 이재명 후보의 장남이 2년 가까이 700회 넘게 총 2억 3천만 원 정도의 불법 도박 자금을 입금한 기록이 나왔다면서 계속해서 공세를 이어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본인이 사과는 했긴 했어도 약간 제한적 사과였잖아요. 조건적 사과였고. 그러니까 여기에서 물러서게 되면 이준석 후보가 마치 이제 기세 싸움에서 지는 것처럼 비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자신이 이제 어떤 없는 사실을 가지고 이재명 후보를 공박한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제2, 제3의 이재명 후보 아들에게는 이런 의혹이 많다. 실제로 이제 도박 그 혐의로 그때 벌금 500만 원을 이제 받은 적도 작년 10월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데 지금 국민의힘도 이걸 겨냥하는 거죠. 도대체 그런 무직으로 돼 있는 이재명 후보의 아들은 이 많은 자금을 어디서 조달한 거냐. 짧게 단위로 입금한 것도 있고 뭐 큰 단위로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좀 소명을 한번 해봐라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러니까 지금 최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이 문제가 이제 막판에 그동안 사실은 뭐 이게 이번 선거에서 뭐 크게 네거티브가 있었다 그러면 이재명 후보의 실언 정도가 뭐 호텔 경제학이니 뭐 커피 원가 뭐 120원 발언 이런 정도가 있었는데 이게 사라지고 이제는 보다 본격적인 가족에 대한 검증 이것이 이제 네거티브화 형태로 나타나는 건데 지금 이것이 과연 네거티브일 수 있느냐 사실 우리는 후보 부인이나 배우자라든가 아들에 대해서 검증을 꼼꼼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게 과거 뭐 김대중 그다음에 김영삼 전 대통령의 장성한 아들들이 결국에는 나중에 대통령이 당선됐을 때 국정개입농단이라는 게 있어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두 대통령의 막판 그 지지율이 굉장히 곤두박질 치면서 퇴임까지 말로가 불행하진 않았지만 상당히 정치적으로 곤욕을 치렀어요. 그러니까 이거 한번 검증해 보자. 최소한 30대 아들이면은 충분하게 영향을 끼칠 수 있다. 이런 지점들을 지금 공박하기 때문에 저는 우리 이준석 후보가 이걸 생각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본인의 실언은 나왔지만 이 실언을 고리로 어찌됐건 내가 계속 공세를 펼치면서 여기에 대한 주장을 합리화시켜 나가고 합당한 것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적으로 제2, 제3의 그런 논란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예,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 가족 비리 진상조사단 구성을 예고했는데 국민의힘 대응은 어떻게 보십니까? 그래서 국민의힘으로서 이제 마지막 이제 총 공세를 하는 거예요. 지금 국민의힘이 특별히 내세우는 그 뚜렷하게 인상에 남는 게 별로 없어요. 공약이나 이런 게. 계속 이제 네거티브 쪽으로 하고 특히 이제 27일 날 후보자 토론회 때도
김문수 후보 뭐 거의 모두 후보가 다 그러긴 했습니다만 김문수 후보가 초반부터 네거티브로 나갔다고요. 이재명 후보의 여러 가지 이제 그 사법적인 문제도 이제 거론하고 대장동 문제 거론하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 연장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국민의힘에서는 이제 호기를 만난 거죠. 이제 뭐 선거 며칠 안 남았고 네거티브로 한번 승부를 걸어보자 이런 것 같아요 지금. 근데 글쎄요 지금 제가 아까 사전 투표율이 높은 것도 양쪽의 지지층이 다 결집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이 사안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자 했던 일부가 이탈할 수 있다 하더라도요. 전 이 네거티브를 완전히 지금 마지막 선거 전략을 하는 건 유효하지 않은 것 같아요. 네거티브가 한계가 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많이 알려진 부분이기도 하고 해서 저는 이 부분을 과도하게 국민의힘이 접근하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제 사전투표 첫날도 이제 끝났고 국민의힘도 이제 단일화 무산을 공식 선언했는데 네. 이재명 후보는 단일화를 확신한다고 오늘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이제 이준석 후보가 이제 헛것이 보이면 물러가실 때가 된 것이다. 이렇게 또 비판을 했더라고요. 이재명 후보가 뭐 단일화가 안 될 거 몰라서 저 얘기를 하겠습니까? 사실 단일화 사실상 물 건너갔잖아요. 지금 단일화면 오늘 20%에 육박한 그 사전투표는 전부 이준석 후보를 찍으면 다 날아가는 겁니다. 아니면 이준석 후보로 단일화되면 김문수 후보 찍으면 날아가는 건데 그걸 알면서 저 얘기는 왜 하냐. 마지막까지 연성 지지층에게 긴장을 늦추지 말아달라. 마지막까지 투표장에 와달라니까 그럴 경우의 수도 있으니까 하지 말아. 그러니까 꼭 투표를 해달라. 그러니까 지지층들이 그걸 모르진 않을 겁니다. 그런데 그 이재명 후보가 흔히 얘기하는 1, 2, 3 마지막까지 어쨌든 한 표가 제일 중요하다는 그 캠페인을 저렇게 돌려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단일화가 이제 안 될 거라는 건 이미 모든 국민이 다 사실상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후보의 저 얘기는 마지막까지 투표 동료에 대한 캠페인의 한 과정으로 봐야 되기 때문에 이준석 후보 입장에서는 헛것이 보이냐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는 거죠. 근데 이재명 후보는 지속적으로 지금 토론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까지도 그 얘기하는 거는 사실은 지난번에 0.73%의 포인트의 패차가 있었기 때문에 아마 그것까지 감안해서 최대 득표율을 통한 본인의 국정 장악까지 아마 생각하는 그런 전략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줄이죠. 최창렬 용인대 특임 교수, 최수영 정치평론가였습니다. 두 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김건희 여사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한테 받은 샤넬 가방을 교환할 때 동행했던 여성으로까지 검찰이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네,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이 불거졌던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인데요. 검찰은 최근 이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하는 등 김건희 여사 청탁 의혹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미혜진 기자입니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의 수행비서 유경옥 씨가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받은 샤넬 가방을 다른 제품으로 교환할 때 동행한 여성의 자택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여성은 인테리어 업체 21g 대표의 아내 조모 씨입니다. 21g은 김 여사가 운영하던 호바나 컨텐츠 사무실 설계와 시공을 맡은 데 이어 윤석열 전 대통령 관저 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따내 특혜 의혹을 받았습니다. 업체 대표 김모 씨는 김 여사와 대학원 동문이자 호바나 컨텐츠가 기획한 전시의 전시장 디자인에도 여러 차례 참여하는 등 친분이 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 조사에서 유 씨는 조 씨가 샤넬 최우수 고객이라 편의상 같이 갔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지난달 호바나 컨텐츠를 압수수색하면서 유 씨의 USB를 확보했는데 여기에는 김 여사와 윤 전 대통령의 공동인증서 등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를 통해 검찰은 유 씨가 윤 전 대통령 부부의 자금 관리도 해온 것으로 의심하는데 김 여사 측은 공동인증서는 전입신고를 위해 갖고 있었던 거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검찰은 이뿐 아니라 유 씨 집에서 노트북 한 대와 샤넬 상자 등도 압수해 분석하고 있습니다. 유 씨가 김 여사 모르게 샤넬 가방을 받아 교환하지는 않았을 것으로 의심하는 검찰은 가방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g 대표 자택에서도 가방은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최근 수사팀 인력을 늘린 검찰은 김 여사 주변 인물에 대한 수사를 마치는 대로 여사에 대한 직접 조사에도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혜진입니다.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인테리어 업체 21g은 경찰 수사 선상에도 올랐습니다. 21g이 관저 공사를 하면서 무자격 업체들에게 하도급을 준 혐의를 조사 중인데 관저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주목됩니다. 신기혜 기자입니다.
경찰은 한남동 대통령관저 보수공사를 총괄한 인테리어 업체 21g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관저 공사 과정에서 무자격 업체 15곳에 하도급 공사를 맡긴 혐의입니다. 앞서 지난해 감사원 감사 결과 21g은 불법 하도급 외에도 관저 보수공사 업체로 선정된 뒤 최종 변경 계약 전에 공사에 착수한 사실이 확인되기도 했습니다. 또 준공 도면을 제출하지 않아 준공 검사가 이뤄지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비서실은 실제 공사 내역을 정확히 반영하는 준공 도면 등을 제출받지 않아 법령상 절차에 따른 준공 검사가 가능하지 않게 되는 등 관련 업무를 소홀히 하였다고 판단됩니다. 당시 21g이 김건희 여사와의 친분으로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지만 감사원은 누가 추천했는지는 감사의 키포인트가 아니라며 일축했습니다. 이 21g은 누구한테 추천을 받은 거예요? 김건희 여사밖에 더 있겠어요? 그건 감사 결과 확인된 바가 없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10월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21g과 하도급 업체들을 수사 의뢰했습니다. 김 여사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이 21g 대표 부인의 자택을 압수수색한 가운데 경찰은 업체에 대한 본격 수사에 나선 겁니다. 이번 수사를 통해 공사 특혜 수주 의혹까지 밝혀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YTN 신계입니다.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까지 끌어내렸습니다. 그만큼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기준금리는 2.75%에서 2.5%로 0.25%포인트 내렸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한국은행이 내다본 올해 경제 성장률은 0.8%입니다. 석 달 만에 무려 0.7%포인트나 주저앉았습니다. 건설 경기 악화 영향이 가장 컸고 민간 소비와 수출 모두 성장률을 깎아먹었습니다. 이런 성장률은 코로나19가 유행한 2020년 마이너스 0.7% 이후 최악으로 2009년 세계 금융위기 때와 같은 수준입니다. 경기 부양이 시급해지면서 금융통화위원들은 만장일치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인하했습니다. 미국발 관세 불확실성까지 고려하면 0.5%포인트 B컷을 해야 하지 않느냐는 지적에는 이렇게 답했습니다. 금리를 너무 많이 빨리 낮춰서 유동성을 더 공급하게 될 경우에는 경기 부양보다 주택가격이라든지 이런 자산 가격으로 막 흘러들어가서 저희가 코비드 때 했던 그런 실수를 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굉장히 큽니다. 가계비 급증세를 우려해 이번에는 인하 속도를 조절한 셈인데 추가 인하 가능성이 커진 건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성장세가 크게 약화되었기 때문에 향후 금리 인하 폭이 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2월 달에 금통위원들이 생각하셨던 패스보다는 좀 더 낮아졌다. 이총재를 뺀 금통위원 6명 가운데 4명이 석 달 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열어뒀습니다. 이에 하반기 최소 2번은 내릴 거라는 기대가 커지는 등 앞으로 인하 횟수에 시장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현재 내륙 곳곳에 산발적으로 소나기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돌풍과 벼락이 동반되면서 곳곳에 크고 작은 우박도 떨어지고 있는데요. 밤 9시까지는 충청과 남부 내륙 곳곳에 요란한 소나기가 지날 것으로 보이는 만큼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은 서울 낮 기온이 29도, 대구 25도로 서쪽 지역에서는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지만 동쪽 지역은 예년보다 낮아지겠고 특히 동해안은 한낮에도 선선하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지만 호남 내륙에는 아침까지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겠습니다. 또 자외선과 오존도 말썽을 부릴 전망입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대선 후보들은 대부분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투표를 마쳤습니다. 각자 투표 장소와 동행자를 신중하게 골랐는데 그 안에 담긴 정치적 메시지도 제각각이었습니다. 강민경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후보는 서울 신촌 대학가를 사전투표 장소로 선택했습니다. 청년 4명과 함께 투표에 참여한 뒤 젊은 세대가 나라의 미래라고 강조하며 2030 세대 부동층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대한민국이 청년의 시대로 다시 되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고 이번 대선이 그 출발점이 됐으면 좋겠다는 소망으로 함께했습니다.
이번 사전투표가 이틀 연속 평일에 진행된다는 점도 장소 선택에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평일 시간 사용이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대학생들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해 20대 투표율을 끌어올리려는 의도란 해석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의 지역구인 인천 계양구를 사전투표 장소이자 오전 집중 유세 지역으로 골랐습니다. 경쟁자의 본진부터 흔들겠다는 전략인데 막판 대역전극을 노리겠다는 의지가 엿보입니다. 가는 길에 들렀었는데 이재명 후보가 있다는 것도 하나의 요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투표장에는 사회복지사로 일하는 딸이 동행했습니다. 이 역시 이재명 후보를 겨냥했다는 관측도 있는데 최근 재확산한 아들 논란과 딸의 행보를 자연스럽게 대조시켰다는 분석입니다.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자신의 지역구인 동탄에서 한 표를 행사했습니다. 지난 총선 단일화 압박을 이겨내고 역전승으로 의석을 쟁취해 정치적 체급을 키운 상징적인 곳인 만큼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이 후보는 동탄 모델의 재현을 목표로 본선 당일까지 무박 유세를 이어간다는 계획입니다. 이번에도 정치 교체, 세대 교체, 시대 교체를 이뤄내겠다는 마음으로 선거에 임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전남 여수 산단 근처에서 사전투표를 한 뒤 서민 삶을 살필 후보에게 한 표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대선 후보자 모두 사전투표 장소를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로 활용하며 막판 지지층 결집에 총력을 다지는 분위기입니다. YTN 강민경입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이 21대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경남 양산시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김정숙 여사와 함께 투표했습니다. 문 전 대통령은 투표 뒤 이번 조기 대선이 왜 치러지게 됐는지를 국민께서 꼭 기억했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내란 세력과 내란 동조 세력을 투표로서 압도적으로 심판할 때 우리나라가 바로 서고 바로 나아갈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저가 있는 대구 달성군에 마련된 투표소에서 사전투표를 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기자들을 만나 사전투표를 걱정하는 분이 많이 계신 것 같다면서 본투표 날 사정이 안 되는 분들은 사전투표라도 적극적으로 많이 해주셔야 투표율이 올라가지 않겠냐고 말했습니다. 이어서 보수 단일화와 관련한 질문에는 자신이 지금 말할 부분이 아니라면서 말을 아꼈습니다. 대선 막판,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발언이 최대의 변수로 떠오른 모습입니다. 이준석 후보는 발언을 순화해서 옮겼을 뿐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했지만 민주당은 잘못을 피하기 위해 네거티브에 전념하고 있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김철희 기자입니다. 마지막 TV 토론에서 여성 신체 폭력 표현을 인용해 논란을 일으킨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파문이 확산하자 죄송하다며 재차 고개를 숙였는데 다만 자신은 이재명 후보 장남의 글을 순화해서 옮긴 것일 뿐이라며 역공을 펼쳤습니다. 비교적 가치 중립적인 단어로 바꿔 인용했지만 워낙 심한 음담패설에 해당하는 표현들이라 정제하고 순화해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또 토론 발언 가운데 혐오는 없었다고 반박하며 사실관계를 왜곡하려고 하는 경우 법적 조치도 불사하겠다고 날을 세웠습니다. 저는 굴복하지 않습니다. 진실을 덮으려는 시도에는 단호히 맞설 것이며 법적 책임도 함께 묻겠습니다. 이에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는 알 권리가 모든 것을 전시할 권리를 뜻하는 건 아니라며 이 후보에 직격탄을 날렸습니다. 성폭력을 비판하기 위해 성폭력을 자극적으로 전시해야 하는 것이 그것이 정말 상식적인 이야기로 들립니까? 이재명 후보는 더 중요한 현안에 집중하자며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는데 이 엄중한 시기에 내란 극복, 민생 회복에 대해서 또 국가의 운명에 대해서 좀 더 진지하게 고민하는 그런 선거가 되길 바랍니다. 당 차원에선 이준석 후보 기자회견에 즉각 반발이 터져 나왔습니다. 잘못을 회피하고자 네거티브에만 전념하는 모습이 개탄스럽단 건데 해당 문제에 이미 이재명 후보가 사과했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상대방 후보의 낙선을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유포하는 행태는 용납할 수 없습니다. 이어 해당 댓글엔 없었던 여성이란 단어를 추가해 여성 혐오 표현으로 둔갑시켰다는 주장도 내놨는데 이에 이준석 후보는 남성 혐오를 주장하는 건 괜찮은 거냐고 재반박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준석 후보는 해당 판결문까지 공개하며 비난의 화살을 이재명 후보 측으로 돌리는 데 주력하는 모습입니다. 다만 그럼에도 전 국민이 생방송으로 지켜보는 TV 토론에서 할 수 있는 수위의 발언이었는지는 여전히 의문으로 남는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YTN 김철입니다. 대선 3차 TV 토론회에서 있었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여성 신체 부위 관련 발언에 대해 국가인권위에 진정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인권위는 그제 토론회에서 있었던 이 후보 발언으로 인권 침해를 당했다는 진정이 35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진정인들은 이 후보 발언이 실언이나 실수로 보기 힘든 계획적 혐오 표현이라며 이런 표현을 확산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인권위는 진정 내용이 조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검토한 뒤 조사 개시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아들 문제는 지난 대선 때도 한 차례 불거진 적이 있습니다. 당시에 불법 도박과 성매매 의혹이 집중 조명됐는데 이 후보는 직접 사과하기도 했습니다. 정인용 기자입니다. 지난 2021년 12월 대선을 석 달 앞두고 민주당 이재명 후보의 아들 동호 씨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글들을 토대로 이 씨의 도박 사실과 성매매 의혹이 처음 언론에 등장한 건데 이 후보는 논란이 불거진 당일 공식 사과했습니다. 제 가족들과 관련해서 매우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식을 가르치는 부모 입장에서 참으로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 후보는 이 씨의 성매매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며 부모로서 의혹을 부인하는 아들을 믿을 수밖에 없다고 했고 실제 이듬해 경찰 수사에서도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씨의 불법 도박 혐의는 있다고 봤고 이 씨가 온라인 커뮤니티에 여성을 비하하거나 성희롱 글을 게시한 혐의도 있다며 검찰에 함께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 의혹을 둘러싸고 벌금형이 확정됐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이번에 다시 논란이 재점화한 겁니다. 가족과 관련된 논란을 끊임없이 일으키고 있는 이재명 후보야말로 당장 사퇴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특히 이 씨의 음란글 게시를 두곤 이 후보가 따로 사과한 적이 없는 만큼 국민의힘과 개혁신당이 더 논란을 파고들고 있다는 해석도 나옵니다. 다만 일각에서는 이미 과거 대선 때 제기됐던 의혹인데다 법적인 책임까지 진 이래 네거티브가 과도하다는 지적도 동시에 나옵니다. 물론 민주당도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의 과거 행적을 들춰내며 맞불을 놓고 있습니다. 막판 선거 전이 후보들의 비전보단 과거에 초점이 맞춰지고 있는 가운데 네거티브 비난전이 과열양상으로 흐르고 있다는 비판은 이번 대선에서도 피할 수 없게 됐습니다. YTN 정인용입니다. 세 차례 진행된 TV 토론에서 후보들이 정책 대결에 나서기보다는 네거티브 공세에 열을 올리는 모습을 보이면서 비판이 거셉니다. 저급한 토론이 유권자들에게 정치 혐오만 키우는 만큼 토론 방식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의 모두 발언. 범죄자가 자기를 방탄하기 위해서 독재를 하는 방탄 독재는 처음 들어봅니다. 정치 분야 토론 자리였지만 마무리 발언까지도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후보 저격으로 채웠습니다. 이재명 후보의 법인카드 비리를 폭로한 뒤에 지옥에서 살고 있다고 합니다. 상대 후보 헐뜯기에선 이재명 후보도 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부정자금 받은 걸로 그 캠프에 있는 아주 가까운 사람 다 처벌받았죠. 그렇죠. 그의 받은 부정해서 수급한 정치자금이 4억이 넘던데. 정점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가 찍었습니다. 이재명 후보 아들이 과거에 작성한 것으로 추정되는 댓글을 저격하겠다며 여성 혐오 욕설을 직접 옮겨 파문을 일으켰습니다. 그것은 그런 언행이 만약에 사실이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충분히 검증이 필요한 사안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 후보자 TV 토론은 경제와 사회, 정치 분야로 나뉘어 세 차례 모두 6시간 동안 진행됐습니다. 그러나 위기에 빠진 대한민국을 구해낼 비전을 듣긴 쉽지 않았습니다. 간혹 정책적 질문이 나올 때면 두루뭉술한 답변이 이어졌고 네거티브 공세와 휘발성 이슈가 그 자리를 대신했습니다. 제가 변호사인데 이 대선 후보 토론장에 나와 있는 것 같지 않고
마치 법정에 서 있는 느낌이에요. 토론 진행 방식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로 먼저 사회자가 적극적으로 토론에 개입하는 방안이 거론됩니다. 엉뚱한 답변을 하거나 주제와 무관한 인신공격 발언이 이어질 경우 이를 제지할 수 있도록 권한을 주자는 겁니다. 또 토론 형식을 1대1 토론 위주로 개편해 깊이 있는 토론을 유도하거나 선거일이 임박할수록 네거티브 공방이 과열되는 만큼 토론 개최 시점을 앞당기는 방안 등도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 간의 단일화는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국민의힘 공식 기자회견에서 단일화가 무산됐다는 결론이 나온 건데 이준석 후보는 여러 차례 밝혔듯이 완주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임성재 기자입니다.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 첫날 국민의힘은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와의 단일화가 무산됐다고 공식 선언했습니다. 앞서 김문수 후보는 이준석 후보를 직접 만나기 위해 한밤중 국회 의원회관을 찾았다가 끝내 발길을 돌려야 했습니다. 완주를 선택한 이준석 후보의 뜻을 존중합니다. 하지만 저는 투표장에서 유권자들의 선택에 따른 단일화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지금은 김문수, 미래는 이준석이란 말과 함께 집권하게 되면 이 후보 공약 일부를 최대한 수용하겠다며 단일화 여지를 아예 닫아놓진 않았습니다. 불확실한 단일화의 목매기보단 남은 기간 김 후보를 좀 더 부각하는 전략을 택한 건데 내심 3자 구도에서도 승산이 있을 거란 판단이 선 거란 해석도 나옵니다. 단일화 시 이준석 후보를 지지하는 표심이 온전히 김 후보에게로 향할지 미지수인데다가 최근 이재명 후보 아들 문제를 집중 공격하는 이준석 후보가 전력에 도움될 수도 있다는 취지입니다. 앞서 여러 차례 단일화 거부 의사를 드러낸 이준석 후보는 대선 완주 의지를 재확인했습니다. 결국엔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할 것이라며 의심을 거두지 않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도 헛것이 보이면 물러날 때가 된 거라고 맞받았습니다. 현장 유세 장소론 수도권과 대학가를 택하며 중도층과 청년 민심을 공략하는 행보를 이어갔습니다. 저는 만날 계획이 없다. 그리고 단일화나 아니면 이런 것에 대해서 논의할 의지가 없다라는 것을 일관되게 밝혀왔기 때문에 변화는 없을 것 같습니다. 홍준표 전 대구시장은 국민의힘을 향해 다 자업자득이라며 대선에서 좋지 못한 결과가 나와도 탓하지 말라며 이준석 후보에 힘을 실었습니다. 단일화 문제가 일단락되면서 국민의힘은 이준석 사표론을 무기로 번보수 표심을 최대한 김문수 후보로 결집하려 시도하고 있습니다. 결국 3자 구도로 굳어진 이번 대선에서 부동층 표심이 어떻게 갈라질지가 최대 관심사로 떠올랐습니다. YTN 임성재입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대선 후보가 내일부터 90시간 외박 유세를 합니다. 장동혁 선대위 종합상황실장은 여의도 당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후보가 금요일부터 선거운동 종료일까지 귀가하지 않고 전국을 순회하며 외박 유세를 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지금 민주당 이재명 후보 장남에 여러 문제가 불거진 상태이기 때문에 중도 표심을 움직일 수 있다고 판단한다며 남은 기간 수도권에서 마지막 유세에 집중하려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다음 주에 선출될 새 대통령은 일단 용산 집무실에서 업무를 시작할 것으로 보입니다. 인수위원회도 없이 선거 이튿날에 바로 임기가 시작되기 때문인데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엄윤주 기자입니다. 공간이 의식을 지배한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구중궁궐 청와대를 떠나 용산시대를 열었습니다. 서울 한복판 대통령실로 역사상 최초로 출퇴근하던 대통령은 1060일, 임기 절반을 간 넘기고 파면됐습니다. 초기 예상했던 비용 500억 원을 넘겨 건물 개보수와 국방부 등 연쇄 이동까지 관련 예산이 무려 1조 원에 이른다는 등 임기 내내 정치권 공방이 이어졌습니다. 용산시대는 무엇을 남겼을까? 이 파격소통이라며 대통령실이 자랑하던 출근길 약식 회견은 아슬아슬하게 이어지다가 그럼 전 정권에 지명된 장관 중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봤어요? 과거에 민변 출신들이 아주 도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기자와 설전 끝에 194일 만에 중단됐습니다. 그런 가짜 뉴스로 이간질하려고
아주 악의적인 그런 행태를 보였기 때문에 MBC가 뭘 악의적으로 했다는 거죠? 뭐가 악의적이에요? 누가 정권이에요 이거? 이렇게 독재적으로 한 게 어딨어요? 역술인 관여 의혹에 미국의 도감청 논란, 여기에 비상계엄 선포까지. 불명예 퇴장한 대통령과 함께 용산시대도 기로에 섰습니다. 대선 이튿날 취임하는 거리선거인 만큼 새 대통령도 당장은 용산에 짐을 풀지만 장기적으로는 이전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국민 품에 안긴 청와대로 다시 돌아가자는 쪽과 정부 청사가 모인 세종시에 행정수도 털을 잡자는 쪽으로 크게 의견이 모이고 있습니다. 이는 국정운영 효율성과 보안, 경호상의 문제, 이전 비용 등 여러 문제가 얽힌 고차 방정식입니다. 새 행정부 수반의 첫 번째 당면 과제이기도 합니다. YTN 엄윤주입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용지가 외부로 반출된 정황이 포착돼 선관위에서 상황 파악에 나섰습니다. 오늘 오전 서울 서대문구 9호 신촌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일부 시민이 투표소 밖에서 투표 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한 유튜브 방송에 포착됐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중앙선관위는 관리가 미흡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사과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 오전 11시부터 1시간가량 서울 신촌동 사전투표소에서 관외 사전투표자 본인 확인과 투표용지 수령 이후 30에서 40명의 유권자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졌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투표소 면적이 협소해서 대기 공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관리관이 대기 공간을 외부로 이동시켜 벌어진 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선 사전투표 첫날인 오늘 경기 인천 지역에서 투표소 주변 소란, 촬영 행위 등으로 인한 신고가 잇따랐습니다. 경기 남부경찰청은 오늘 새벽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사전투표 관련 신고가 모두 8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경기 북부경찰청도 새벽 5시부터 낮 1시까지 투표소와 개표소에서 소란을 피웠다는 신고가 2건, 투표소 밖 100m 이내에서 투표소를 오가는 사람을 촬영한다는 신고가 4건 접수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가운데 일선 서부경찰서 관내 투표소 밖에서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하며 소란을 피운 80대 남성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오늘 오후 경북 포항에서 해군 초계기가 추락했습니다. 항공기에는 조종사와 승무원 등 모두 4명이 타고 있었는데요. 조금 전에 시신을 모두 수습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허성준 기자, 사고 소식 전해주시죠. 네, 사고가 난 건 오늘 오후 1시 49분입니다. 사고기는 훈련을 위해 1시 43분쯤 포항 기지를 이륙했는데요. 이륙 후 6분 만에 기지 인근 야산에 추락했습니다. 사고기는 해군의 해상 초계기로 소령인 조종사를 포함해 모두 4명이 타고 있었습니다. 조금 전 탑승한 4명의 시신을 모두 수습했는데요. 시신은 동체 주변에서 발견됐는데 사고 충격으로 심하게 훼손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해군은 시신을 해군 포항병원으로 옮겨 신원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사고 현장 주변에 아파트를 비롯해 민간시설도 많았지만 다행히 민간인 피해는 없는 거로 확인됐습니다. 사고 비행기는 미국 록히드 마틴사에서 개발한 대잠 초계기 P3CK 기종입니다. 해군이 2010년 도입했고 사고기를 포함해 모두 8대를 포항과 제주의 해군 부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해군은 참모차장 주관으로 사고 대책본부를 구성해 사고 수습과 원인 조사를 진행할 방침입니다. 지금까지 대구 경북 취재본부에서 YTN 허성준입니다. 초유의 해군 해상 초계기 추락 사고가 발생하면서 해당 기종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1995년 도입된 P3 계열 해상 초계기의 추락 사고는 이번이 처음인데요. 1년 365일 이뤄지는 정찰 임무와 훈련 등으로 혹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박희재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활주로 착륙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추락한 해군 해상 초계기 P3CK. 1995년에 도입된 8대의 P3C 초계기만으로는 역부족이라는 평가가 나온 뒤 지난 2010년부터 추가 도입한 해상 초계기입니다. 미국의 중고 P3B 8대를 개조한 기종인데 기존 P3C와 함께 바닷속 잠수함 탐지는 물론이고 어뢰와 폭탄을 이용한 공격도 가능합니다.
전장 35m, 전폭 30m 수준으로 16시간 동안 하늘을 날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됩니다. 신호 식별 결과 적 잠상으로 확인. 월크로 테크 어뢰 공격 준비. 평시에는 11명, 유사시에는 21명이 탈 수 있도록 설계됐지만 이번에는 교육 훈련을 위해 최소 인원만 탑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P3 계열 해상 초계기는 1960년대 초 미국의 방산업체가 개발했으며 이번에 추락한 P3CK를 포함해 모두 16대가 동, 서, 남해에서 정찰 활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성과도 거뒀는데 1999년엔 서해에서 중국 해군 잠수함을, 2017년엔 동해에서 러시아 해군 잠수함을 탐지해낸 사례도 있었습니다. P3CK의 추락 사고는 1995년 해상 초계기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이후 첫 사고로 기록됐습니다. 1년 365일 이루어지는 정찰 임무에 야간, 저공 비행 비중이 높은 편이어서 16대만으로는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잇따랐습니다. 실제로 8년 전엔 P3CK가 초계 임무 도중 대한미사일을 비롯해 모두 6발을 해상으로 투하하는 실수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사정을 고려해 해군은 지난해부터 최신 초계기인 P8 포세이돈을 도입했지만 사고를 피할 수는 없었습니다. YTN 박희재입니다. 여름이 정말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에 따라 날씨도 점점 더워지고 있는데요. 내일은 서울낮 기온이 29도, 광주 27도로 서쪽 지역을 중심으로 이른 더위가 계속되겠지만 대구 25도 등 동쪽 지역은 예년보다 3, 4도가량 낮은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하늘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다만 강한 햇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해지겠고 오존 농도가 짙게 나타나는 곳도 많겠습니다. 또 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쏟아지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까지는 대체로 맑고 덥겠지만 이후 하늘이 흐려지겠고 대선일까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구름이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지치기 쉬운 여름철, 건강 관리를 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물을 잘 마시는 건데요. 하루 8잔에서 10잔 정도 틈틈이 미지근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고요. 기상 직후 그리고 식사 30분 전과 식사 1시간 후, 수면 2시간 전에 마시는 것이 특히 좋으니까요.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오늘 뉴스 플러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